네, 이번 시간에는 시제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화시랑 사건시가 있는데 일단 이 두 개념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거든요. 발화시가 뭐냐면 화자가 말하는 시점입니다. 발화하는 시점이다. 줄여서 발화시라고 이야기하고요. 사건시는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우리가 사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발화시와 사건시의 그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뉘는데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앞선 일이면 우리가 과거 시제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일하다면 현재 시제가 되고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 있을 때, 그러니까 사건시가 더 나중에 일이 될 때 우리가 미래 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제를 드러낼 때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뭐 되게 이런 다양한 표현도 있고요. 뭐 선어말어미, 전성어미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그 표현 방법 중에서 시간부사어가 제일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내일 죽었다. 그러면 엇은 원래 과거를 나타내거든요. 먹었다. 그러면 다 먹은 거죠. 그죠? 뭐 갔다 이러면 과거에 간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동사에 엇이 붙으면 형용사도 마찬가지지만 엇이 붙으면 과거를 나타내는데 너 내일 죽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내는 엇이 붙었지만 시간부사어인 내일이 쓰였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간 표현 중에서 시간부사어가 제일 강력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다양한 시제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현재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지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발화시와 사건시가 동일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시제가 현재 시제인데 먼저 1번이랑 2번을 묶으시고요. 3번이랑 4번을 묶어주세요. 1번이랑 2번은 종결, 문장의 종결형에 드러나고요. 3번이랑 4번은 관형절에 드러나는 시제라서 문장 중간에 있습니다. 네, 1번이랑 2번은 문장 끝에 드러나고 3번이랑 4번은 문장 중간에 드러나는 시제입니다. 아무튼 문장 끝에 드러나는 걸 보면 1번과 2번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결합하는 형태소의 차이도 있지만 1번은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고요. 2번은 동사입니다. 그죠? 우리말의 문장이 서술어가 뭘로 끝나죠? 동사로 끝나거나 무엇이 어찌하다. 형용사로 끝나거나 무엇이 어떠하다. 명사 플러스 이다, 체험 플러스 이다로 끝나거나, 그죠? 무엇이 무엇이다.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말 서술어를 구성할 때. 근데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서로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으면 현재를 나타내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나 는이 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문을 보시면 문학은 참 아름답다 그러면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아도 현재 시제를 나타냅니다. 체험 플러스 서술격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 대표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아도 현재를 나타내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나 는이 붙어야 현재를 나타냅니다. 축구를 한다, 책을 읽는다 이렇게 받침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니은이나 는이 결합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가 한 팀이고 동사가 한 팀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의 종결형의 시제를 나타낼 때,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는 아무것도 안 결합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받침의 유무에 따라서 니은 혹은 는이 결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언제야? 이게 문장의 맨 뒤에 쓰였을 때. 문장의 중간에서는요. 중간에서도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가 한 팀이고 동사가 다른 팀인데 어떻게 결합하냐면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에는 니은이 결합합니다. 물론 가끔씩 매개 모음이라 그래서 의가 결합할 때가 있긴 한데 어쨌든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에는 니은이 결합해야 현재예요. 튼튼한 아이들, 우리 반 대표인 학생 이렇게. 근데 동사는 이 문장의 중간에서 는 있어야 돼요. 책을 사는 사람들. 이때는 받침이랑 상관없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 책을 사는 사람들. 받침과 관계없이 는이 현재를 나타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부사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문장 맨 뒤에서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는 아무것도 안 붙어도 현재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나 는이 붙어야 되고요. 문장의 중간에서는 니은만 붙어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 현재를 나타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는이 결합해야 합니다. 네, 예문과 함께 하시면 크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이거를 예문 없이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조금 복잡한데 예문과 함께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과거 시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발화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반면에 사건이 그 이전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건시가 앞서 있을 때, 발화시보다 사건시가 앞서 있을 때 우리가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죠? 과거 시제를 사용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현재 시제의 경우에는 동사 그리고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다른 팀이었죠. 형용사랑 서술격 조사가 한 팀, 동사가 한 팀 이렇게 해서 결합하는 형태소들이 좀 달랐는데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 통일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at, at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맨 뒤에서 동사든 형용사든 서술격 조사든 다양한 것들과 결합을 해서 과거 시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문장의 맨 뒤에서는 at 이런 게 쓰여요. 읽었다, 아름다웠다, 눈밭 속이었다 이런 식으로 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죠. 문장 중간에 쓰였을 때는요. 동사에 니은이 결합해서 과거를 나타냅니다. 내가 읽은 책, 먹은 빵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문장의 중간에 있을 때는 동사에 니은이 결합한다. 형용사에는요. 던이라는 게 결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던을 알기 위해선 일단 회상선어말어미 덜을 알아야 됩니다. 회상선어말어미 덜은 뭔데요? 문장 끝에 쓰이는데 선어말어미니까 문장 끝에 쓰이는데 이 친구는 회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과거 시제로 봅니다. 책을 읽더냐, 예쁘더라, 신상품이더구나 이런 식으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 모두 결합이 가능한데 회상의 의미를 지녀요. 과거 시제로 봅니다. 그리고 이 선어말어미 더랑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결합해서 던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문장의 중간에 쓰이는 거죠. 관형절에 쓰여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모두 결합 가능합니다. 읽던 책이다, 깨끗하던 개동물, 9살이던 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쓰인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부사어야 뭐 어제, 옛날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과거 시제를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들에 대해서 배웠고 던 같은 경우에는 중단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먹던 빵 하면 먹다가 중간에 딱 중단된 거죠. 그래서 뭔가 베어 물어진 느낌이 있고 먹던 빵. 먹은 빵은 다 먹은 빵이 되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던도 그러니까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는 그게 중단의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그냥 자주 반복의 의미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내가 자주 먹던 빵 사줘 하면 내가 한 입 베어 묵은 빵을 사달라는 게 아니고 새 빵을 사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주 먹던 빵 할 때는 또 중단의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뭐 대부분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먹던 빵 하면 한 입 베어 물은 빵이고 먹은 빵 하면 다 먹은 빵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미래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화시와 사건시가 미래 시제에도 차이가 있는데 발화시는 지금, 사건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건시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 말하고 있을 때 우리가 미래 시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래 시제도 과거 시제와 같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함께 묶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에 get 결합하거나 형용사에 get 결합하거나 서술격 조사에 get이 결합해서 문장의 맨 뒤에 쓰여서 미래 시제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람이 불겠다, 더 좋겠다, 곧 계약이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 모두 결합하는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get이 있다. 선어말어미니까 문장의 뒤에 쓰이겠죠. 그 다음에 그 선어말 어미 중에 get이 아니고 리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예스러운 말투에 쓰이는데 노래를 부르리라, 행복하리라, 계약일이라 이런 식으로 리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리가 쓰이는 경우에는 약간 좀 특별한 경우에 많이 쓰긴 해요. 뭐 리다, 리라, 리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예스러운 어투일 때 리가 쓰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get 아니면 리가 선어말 어미로 구성되고 문장 중간에서는요, 즉 관형절에서는요 라고 하면 리을이 결합합니다. 은은 매개 모음이라 그래서 결합 안 할 때도 있고 결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동사 어간에 리을이 결합하고 형용사 어간, 서술격 조사에도 모두 리을이 결합합니다. 내일 떠날 기차이다, 설렐 정도로 경찰일 수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문장 중간에서 리을이 결합했을 때는 관형절에서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라고 봅니다. 시간 부사어는 뭐 곧, 내일 뭐 이런 식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쓰인 경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 시제는 뭐 간단하죠. 문장의 맨 뒤에서 get이나 li가 쓰이고 문장 중간, 즉 관형절에서는 li을이 쓰인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문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시제냐 상대 시제냐는 기준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기준시라는 건 뭐냐면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시제 같은 경우에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시제고요. 상대 시제의 경우에는 주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는 시제입니다. 차근차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시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시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문장에 보통 종결형 맨 뒤에 드러나 있습니다. 철수는 어제 누나를 도왔다 그러면 다라는 종결어미 앞에 시제 선어말어미 는, get,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절대 시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시간 부사어도 쓰였죠. 철수는 어제 누나를 도왔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대 시제가 되겠습니다. 문장의 가장 종결형 뒷부분에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럼 상대 시제는요? 했을 때 상대 시제는 문장의 맨 뒤가 아니라 문장의 중간 부분에 드러나요. 그래서 주절의 사건시, 주절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데 주절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주절은 아는 문장에서 안긴 문장을 쏙 뺀 거, 그 껍질. 아는 문장에서 안긴 문장을 뺀 것. 그리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있죠?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되어 있을 때 대등적인 거 말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뒷부분, 뒷절, 후행절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절에서 일어난 사건의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상대 시제가 되겠습니다. 이따 예문을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철수는 어제 청소하는 누나들을 도왔다 해서 청소하는의 요거 관형, 사형, 전성어미나 연결어미 앞에서 드러나는 이 시제를 상대 시제라고 합니다. 여기 철수는 어제 청소하는 누나를 도왔다 그러면 이 도운 행동 자체는 어제 행동이죠. 그죠? 근데 돕는 시점, 그 주절의 사건시, 그 돕는 시점에 누나가 청소하고 있었죠. 철수가 누나를 도와주는 시점에 누나가 그때 현재 청소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 시제는 현재가 된다. 문장 전체의 시제, 절대 시제는 과거가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예문을 조금 자세히 볼게요. 형이 내가 읽는 책을 빼앗는다. 그러면 형이 지금 책을 뺏는 거죠. 뺏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죠? 절대 시제는 현재인데 이 빼앗는 시점, 책을 뺏는 시점에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 시제도 현재입니다. 자, 그런데 형이 내가 읽는 책을 빼앗았다. 그러면 전체, 발화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거죠. 빼앗았다니까. 과거 일이죠. 근데 그 빼앗는 시점에서 나는 책을 읽고 있었죠. 그죠? 그 빼앗는 시점에서 나는 현재입니다. 읽는 건 현재죠. 그죠? 그래서 상대 시제는 현재, 절대 시제는 과거가 됩니다. 세 번째 문장. 형이 내가 읽은 책을 빼앗는다. 빼앗는다. 지금 뺏는 거죠. 절대 시제 현재. 그런데 책을 다 이미 읽었죠. 책 읽은 건 과거. 그죠? 그래서 상대 시제는 과거가 됩니다. 그 다음 형이 내가 읽은 책을 빼앗았다. 빼앗은 거 과거, 읽은 것은 더 과거. 그죠? 읽은 것도 과거, 빼앗은 것도 과거죠. 그래서 절대 과거, 상대 시제 과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가지고 이 예문들을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형절의 상대 시제는 주절의 시제와 관계없이 는이면 현재, 은이면 과거 시제가 된다라고 해서 제가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대 시제를 사실 계산할 때는 주절의 사건시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형태로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사 어간이랑 결합할 때 니은이 관형, 사형, 전성어미 는이 현재를 나타내죠. 그래서 상대 시제도 현재가 됩니다. 은은요, 동사랑 결합하면 과거를 나타내죠. 은이 쓰이면 상대 시제가 과거가 됩니다. 형용사일 때는요, 서술격 조사일 때는요, 그럴 때는 니은이 붙어야 현재죠. 예쁜 공책을 본다. 예쁜 공책을 봤다. 본다는 현재죠. 절대 시제 현재인데 상대 시제 뭐예요? 현재. 예쁜 공책을 봤다. 그러면 과거죠. 과거 일인데 그 과거 시점, 본 시점에서는 공책이 예쁜 거죠. 그죠? 그래서 상대 시제 현재, 절대 시제는 과거 이렇게 됩니다. 예쁘던 공책을 본다. 지금 보는 건데 공책이 예전에 예뻤죠? 상대 시제는 과거. 예쁘던에서 상대 시제는 과거. 그죠? 보는 것, 절대 시제는 현재.
예쁘던 공책을 봤다 그러면 절대 시제 과거, 상대 시제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제랑 상대 시제 개념이 있는데 문장의 종결형, 문장의 맨 뒤에서 나타내서 종결어미 앞에서 선어말 어미로 실현되는 것은 절대 시제가 되고요. 문장의 중간에서 관형절이나 이어진 문장의 연결어미 등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상대 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시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절대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상대 시제는 주절의 사건시. 주절의 개념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놔야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동작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작상은 여러분이 영어 문법이랑 훨씬 더 익숙하게 만났던 개념입니다. 국어 문법에서 보통 다루진 않는데 제가 국어에도 이런 것이 있다라고 알려드리려고 참고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제랑 좀 달라요. 시제, 상, 그래서 약간 카테고리가 좀 다르거든요. 동작상이라는 건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동작이 완료됐을 수도 있고 동작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동작이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완료가 현재 완료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도 있고 과거 진행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점이랑 그 시제랑 관련 없이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작의 상태를 드러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용어과 연결어미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일단 그 개념부터 좀 볼까요? 완료상 같은 경우에는 끝난 후에 그 결과가 지속되는 거예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그쵸? 뭔가 결과가 지속될 때, 끝난 결과가 지속될 때 우리가 완료상이라고 하고요. 진행상은 말 그대로 동작이 진행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이렇게요. 그래서 예정상은 동작이 예정되어 있을 때 예정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그 예문이랑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 보조용어가 연결어미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들에 주의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상 같은 경우에는 철수가 의자에 앉아 있다. 앉은 결과가 지속되고 있죠? 철수가 밥을 다 먹어버렸다. 다 먹은 결과가 지속되고 있죠. 그녀는 밥을 다 먹고서 먹은 결과가 지속되고 있죠. 그죠? 자, 진행상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그죠? 읽는 중이다. 먹어간다. 지으면서 다 진행의 의미랑 관련되죠. 예정상은요. 뭐뭐 하게 되다. 그곳에 살게 되었다. 아이들은 못 들어가게 한다. 그죠? 네, 뭐뭐 하고자, 공부하려고, 공부하러 독서실에 간다. 이런 식으로 뭔가 예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동작상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상, 시제 이렇게 조금 다른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이런 게 국어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보조용어과 연결음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동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제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시제랑 결합해서 다양한 표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높임 표현의 개념과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는 높임법이 발달했다 할 때 그 높임 표현입니다. 높임법, 높임 표현. 그죠? 같은 말인데 개념 보시면 화자, 말하는 사람이 청자나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청자는 문장 밖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문장 밖에 있는 존재를 높이거나 그 문장 안에 드러난 어떤 대상을 높일 때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것이 높임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높고 낮은 정도를 구분해서 해당 등급에 맞는 표현을 활용하는 방식이나 그 등급 체계 자체를 높임법, 높임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은 크게 주체,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듣는 사람,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 그리고 문장 안에 드러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가 개념이고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은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할게요. 네, 그리고 높임 표현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언어 예절상으로는 나보다 상위자,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높임 표현을 쓰는 게 좋죠. 높임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높임 표현 자체는 필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의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저 선생 간다 라고 해도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높임 표현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는 수의적이라서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장에서 높임법이 쓰이지 않았으니까 비문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 예절상으로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긴 하지만 그게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임 표현이 쓰이지 않더라도 화자마, 내가 안 높이고 싶은데 왜 높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높임 표현은 필수적인 건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언어 예절상으로는 당연히 윗사람에게 공경의 말투를 써야 되는 건 언어 예절상으로는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지나가실 때 선생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게 좋죠. 더 올바르고 예의 바른 표현이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주체 높임법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드리면 주체 높임법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거예요. 서술의 주체가 화자보다 상위자일 때, 말하는 사람보다 서술어의 주체, 서술의 주체가 높은 사람일 때 우리가 주체 높임법을 사용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시를 결합하는 거예요. 선어말어미 시. 선어말어미니까 어말어미 앞에 오겠죠? 아버님께서 오다가 오시다. 그죠? 오다의 서술의 주체가 누구예요? 아버님이죠. 그래서 아버님을 높이고 싶으니까 아버님께서 오시다, 오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은 키가 크시던데 이거 나중에 직접 높임, 간접 높임 할 때 할 건데 크다의 주체는 키예요. 그래서 키가 크시다 이렇게 키를 높인 거죠. 에잉? 키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요? 맞아요. 높임의 대상이 이렇게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선생님의 키죠. 내가 높이고 싶은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높이고 싶은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높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키가 크시다. 선생님이 넥타이가 멋있으시다.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간접 높임이라 그래서 어쨌든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고 싶은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체도 높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크다. 지만 크다의 주체가 뭐예요? 키. 근데 키가 내가 높이고 싶은 선생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키가 크시다라고 높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높이고 싶은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술의 주체도 높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도 마찬가지죠. 충무공은 장군이셨다 하면 장군이다의 서술의 주체를 높이고 싶으니까 시를 결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우만어미 시가 제일 대표적이고 1번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고 나머지는 참고로만 보시면 되는데 높임 명사에 깨서가 붙는 거 있죠? 우리 조사할 때 썼죠? 선생님께서, 이분께서, 저 선생님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접사, 님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 햇님, 달님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특수 어휘가 있는데 계시다, 뭐 부모님이 계시다, 임금께서 잡수시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럴 때 이런 계시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이런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서술의 주체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예문을 이렇게 제가 제공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는 청자를 높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청자를 높인 방식은 습니까? 라고 하는 별도의 어미를 통해서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어간 있죠? 주무시다 할 때 주무시까지 그 특수 어휘는 서술의 주체를 높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르신들 높인 거 맞잖아요. 맞아요. 이 서술의 주체가 곧 청자여가지고 하필 이 문장에선 서술의 주체가 청자랑 똑같죠. 서술의 주체도 어르신들, 듣는 사람도 어르신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린 건데 서술의 주체를 높일 때에는 주무시다라고 하는 특수 어휘로 실현된 거고요. 청자를 높인 것은 습니까? 라고 하는 어미로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게 중복된 거다. 왜? 서술의 주체가 청자랑 똑같아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1번이랑 2번 정도가 제일 대표적이다. 특히 1번이 제일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주체 높임법과 관련해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뉴스나 이렇게 그 각종 보도, 심층 보도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뒤에서 언급을 하고 일단 개념부터 좀 보도록 하죠. 직접 높임이란 건 뭐냐면 직접 높임, 간접 높임 모두 주체 높임법이에요. 그래서 화자, 말하는 사람이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겁니다. 일단 두 개 다 동일한데 화자가 높인 그 주체가 그 주체 자체가 높임 대상일 때 선생님께서 가신다, 아버지께서 오신다 이렇게. 바다의 주체가 누구죠? 선생님. 오다의 주체가 누구죠? 아버지. 이런 경우에 화자가 높인 주체 높임이 실현된 이 대상 자체가 높임일 때 우리가 직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간접 높임은요 했을 때 화자가 주체를 높였어요. 근데 그 주체가 높임의 대상이랑 관련돼 있을 때 우리가 이걸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이 있다는 건 뭐예요? 했을 때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 이런 것들이에요. 예문을 보시면
형님이 손이 크시다.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손이나 귀 자체는 높일 필요가 없죠. 손은 그냥 손, 귀는 그냥 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형님의 손이고 할머니의 귀이기 때문에 귀가 밝으시다 했을 때 귀라는 주체를 높이는 거죠. 왜요? 할머니를 높이고 싶으니까. 그죠? 높임 대상과 관련된 대상인 거예요. 다시 한번. 주체 높임을 통해서 주체를 높였어요. 근데 그 주체가 뭐라고요? 얘 자체가 높임 대상이 아니고 이게 높임 대상과 관련돼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귀, 손 이런 것도 내가 높이고 싶은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간접 높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님이 손이 크시다, 할머니께서 귀가 맑으시다,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다. 걱정 높일 필요 없죠. 하지만 어머님의 걱정이기 때문에 높이는 거죠.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다.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말씀 높일 필요 없지만 선생님을 높이고 싶으니까 말씀을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높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현상이 뭐냐면 과잉공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문의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말씀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그죠? 주체랑 서술어만 남기면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 아무데나 붙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기사들에 뭐 꼭 기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이제 그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보통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무정명사를 높일 수 없다. 상품을 높이는 건 이상하다. 사이즈를 높이는 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품을 높이는 건 이상하다. 사이즈를 높이는 건 이상하다. 무정명사를 왜 높여? 라고 하는데 무정명사도 높여요. 간접 높임일 때. 그죠? 그래서 무정명사인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주체 높임법을 실현했죠. 내가 높인 이 주체가 높임의 대상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가 포인트여야 되는 거예요. 무정명사 높일 수 있어요. 이런 거 볼까요?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키가 크시네요. 이런 거. 키가 크시다. 여기 시 왜 붙였어요? 키를 높인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고 싶으니까 상대방과 밀접한 서술의 주체를 높인 거죠. 키가 크다의 그 키를 높인 거죠. 왜? 이 키가 내가 높이고 싶은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키가 크시네요.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이런 거 써요. 주어가 무정명사라서 무정물이기 때문에 높이면 안 된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키, 넥타이가 높임 대상과 관련이 있다. 오케이.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사이즈, 상품 이런 거는 고객이랑 관련이 없나 했을 때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하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사이즈가 이 사람이 주문한 거니까 내가 사이즈를 높임으로써, 사이즈라는 명사를 높임으로써, 이 서술의 주체를 높임으로써 고객을 높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이 간접 높임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건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했을 때 어떻게 부정명사인 사이즈를 높여?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사이즈가 높이고 싶은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어떻게 상품을 높여?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 상품이 높이고 싶은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인 거죠.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표현 가능하고요. 키가 크시네요. 가능하고요. 넥타이가 없으십니다.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넥타이가 없으시다. 선생님이 넥타이가 있으시다. 이렇게. 넥타이를 높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넥타이를 높여서 높임 대상을 높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과잉공대다, 간접 높임이다 할 때 이 과잉공대와 간접 높임을 가르는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어디까지를 높임의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냐가 약간 딱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모호하다. 이 정도면 주어랑 관련이 있다. 이 정도면 높임의 대상이랑 관련이 있다. 이 정도는 높임의 대상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체감의 난이도가 있을 거고요. 언어 문화적으로도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 방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언어를 사용하는 이쪽에서는 이 정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집단에서는 그게 왜 밀접한 관련이나 보기도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말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밀접한 것으로 볼 것이냐의 그 경계가 좀 모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나 이제 어디 보도 같은 걸 보셨을 때 주어가 무정명사라서 높일 수 없다. 사이즈를 왜 높이냐? 상품을 왜 높이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 너무 저차원적인 거고
무정명사도 높일 수 있어요.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가능해요. 키가 크시네요. 넥타이가 없으십니다. 넥타이가 있으십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서술의 주체, 높인 서술의 주체가 내가 높임의 대상, 내가 높이고 싶어하는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이 정도면 있다고 판단한다, 이 정도면 없다고 판단한다 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볼 때마다 좀 답답했는데 모든 글에 제가 댓글을 달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네, 그리고 요 참고 2에 제가 적어놓은 건 뭐냐면 아버지가 계시다 해서 직접 높임일 때는 계시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 넥타이가 계시다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간접 높임을 쓸 때는 있으시다 이런 형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다라는 요 특수 어휘는 직접 높임일 때나 쓸 수 있고 간접 높임일 때 쓸 수 없다라는 것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높임, 간접 높임에 대해서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한 것 같아서 이론은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객체 높임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의 객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적어나 부사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에 쓰인 목적어나 부사어죠. 서술의 객체가 뭔데요? 그러면 서술어가 영향을 미치는 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어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그 대상을 우리가 서술의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적어나 부사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어가 서술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를 이렇게 가끔씩 질문을 하는데 제가 보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건데 이때 조건이 있어요. 서술의 객체가 서술의 주체, 화자, 청자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의 객체가 제일 높아야 돼요. 다시 한번 서술의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가 주체, 화자, 청자,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서술의 주체보다 높아야 돼요. 그죠? 이런 경우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문을 좀 같이 볼게요. 할아버지, 형이 아버지한테 뭔가 드렸습니다. 안 되죠? 네. 할아버지, 형이 아버지한테 뭔가 주었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청자가 객체보다 없죠. 여기서 객체가 뭔데요? 아버지께, 부사어가 아버지죠. 그래서 부사어에 쓰인 명사 대상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청자가 서술의 객체보다 높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제가 밑에 예문 적어놨는데 아버지, 형이 할아버지께 뭔가 드렸습니다는 가능해요. 왜? 할아버지가 형, 아버지, 그리고 나보다 다 높죠? 서술의 객체가 제일 높죠? 그래서 서술의 객체가 제일 높기 때문에 객체 높임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법은 되게 제한적이에요. 객체, 서술의 객체가 나머지보다 다 높아야 되니까. 나머지라 하면 화자, 청자, 서술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됩니다. 네, 그러면 객체 높임법은 어떻게 실현되느냐 했을 때 특수 어휘를 통해서 실현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몇 개 갖고 왔는데 모시다, 뵙다, 드리다, 여쭙다 이런 특수 어휘들을 통해서 객체 높임이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럼 아버지를 이라는 목적어를 높였죠. 말씀으로만 듣던 분을 배워서 역시 목적어를 높이고 있죠. 부사격 조사와 특수 어휘가 함께 쓰여서 아버지께 드리다 부사어를 높이고 있죠. 부모님께 여쭙다. 부모님께 여쭈어. 역시 부사어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일 때에는 특수한 어휘들, 즉 객체 높임법은 특수 어휘로 실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서술어의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서술의 객체라고 했잖아요. 이때 보어가 빠지는 이유가 왜냐면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이, 가가 결합하는데 주어가 아닌 성분이 보어잖아요. 되다랑 아니다는 그 높임에 해당되는 특수 어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어가 높임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어를 높일 수 있는 객체 높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되다나 아니다를 어떤 높임의 의미가 있는 다른 용언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술어의 그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서술의 객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술의 객체는 목적어와 부사어가 해당된다 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높이는 예는 뭐 모시다, 뵙다 이런 것들이 있고 부사어를 높이는 예들은 뭐 드리다, 여쭙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객체 높임을 이렇게 특수 어휘로 실현되는 객체 높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객체 높임 되게 특수 어휘로 실현돼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체, 화자, 청자보다 다 높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생각보다 그 빈도수가 적죠. 그래서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빈도수가 많은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대 높임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높임법 중에서 가장 발달한 높임법이에요. 왜냐하면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거든요. 종결형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 종결형이 없는, 그러니까 문장을 종결짓지 않는 국어의 문장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장에서 상대 높임이 실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활발한 거고요. 근데 이때 상대가 뭐냐라고 하면 청자, 듣는 사람을 우리가 상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격식체, 비격식체 이렇게 있는데 개념만 좀 보고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격식체라는 건 뭐냐면 의례적 용법이에요. 뭔가 예의를 지키는 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와 청자가 약간 심리적 거리감이 있을 때 서로 예의를 지킬 때 격식체를 활용합니다. 비격식체는요, 서로 친근할 때, 친밀한 관계에서 정감적인 용법이라 해서 친밀한 관계에서 다정하게 쓸 때 우리가 비격식체를 사용합니다. 비격식체에는 해체, 해요체가 있고요. 격식체에는 헤라체, 하게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이런 게 있어요. 자, 일단 격식체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헤라체는 아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등급, 높임 등급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미들은 뭐 이런 게 있어요. 평소형에 뭐뭐 다 간다,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마 뭐 이런 것들 쭉 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사, 나 형용사, 서술형조사 뒤에 이런 어미들을 결합하면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문을 헤라체로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쭉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하계체입니다. 이것도 낮춤은 낮춤인데 아주 낮춘 건 아니고 예사 낮춤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형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뭐뭐 하네, 뭐뭐 하나, 뭐뭐 하게, 뭐뭐 하세, 뭐뭐 눈구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계체에 해당되고요. 자, 하오체 같은 경우에는 예사 높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높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살짝 높인 거죠. 뭐뭐 하오, 뭐뭐 하소, 뭐뭐 구려, 뭐뭐 시다, 뭐뭐 눈구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십시오체는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아주 높이는 등급인 거죠. 그래서 뭐뭐 십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것들 쭉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이거 예전에 감탄문 할 때 했었는데 하십시오체는 감탄형 종결어미가 없어요. 그래서 감탄문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 예전에 배웠었죠? 감탄문 할 때.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십시오체는 다양한 어미들이 쓰이는데 감탄형으로 끝나는 겁니다. 감탄형 종결어미에 하십시오체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격식체죠. 그래서 격식을 갖춰서 해라, 하게, 하오, 하십시오의 등급이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비격식체입니다. 친밀할 때 쓰는 건데 두루 낮춤이라는 표현을 써요. 반대로 해요체는 두루 높임입니다. 그래서 두루 높임, 두루 낮춤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자, 해체에 보면 우리가 해요체에서 요를 떼면 해체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일단 아무거나 하나 볼까요? 평소형의 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대부분 어가 있는데 요 어에 여기 요를 붙이면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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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두루 높임이 되는 거예요. 해요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서 요로 끝나면 거의 다 해요체예요. 거의 99.99% 해요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요로 끝나는 말에서 요를 떼면 우리 해체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해요체는 해체에서 높임의 보조사예요. 높임 보조사 요를 붙이면 해체가 해요체가 된다라는 거죠. 자, 해체를 일단 형태들을 좀 보면 같은 어라는 형태가 평서, 의문, 명령, 청유 이렇게 다 골고루 쓰이죠. 뭐 이런 거예요. 밥을 먹어 라고 했을 때 평서문이 되는 거죠. 밥을 먹어. 근데 밥을 먹어? 그러면 의문형이 되는 거고요. 야, 너 밥을 먹어 라고 하면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밥을 먹어 하면 청유형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어미가 명령, 평서, 의문, 청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정리를 해놨는데 비격식체의 특징, 해체와 해요체의 특징은 뭐냐면 억양이나 문맥을 통해서 문장 유형을 결정해요. 억양이나 문맥을 통해서. 아까 봤죠?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뭐 같이 밥 먹어 이런 것들. 그래서 같은 종결 어미, 동일한 종결 어미가 쓰였는데 억양이나 문맥을 통해서 다양한 문장 종결 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비격식체, 해체와 해요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그 격식체를 보시면 평서, 의문, 명령, 감탄 요 어미들이 다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그죠? 헤라체도 마찬가지, 하계체도 마찬가지, 하오체도 마찬가지, 하십시오체도 마찬가지. 그죠? 다 조금씩 형태가 다른데 해체랑 해요체는
형태가 거의 다 비슷하죠. 왜냐하면 억양이나 문맥을 통해서 문장 유형을 구분하기 때문인 거예요. 해여체와 해체, 즉 비격식체의 특징은 동일한 종결 어미가 다양한 문장 유형을 구현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 나, 야 뭐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근데 요것들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어라는 해체의 어미 어가 감탄문은 구성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감탄문을 구성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평서 의문 명령 청유형을 구성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탄문에 대한 언급이 없어가지고 제가 빼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 뒤에 여기 제가 요거 쭉 친구들한테 알려줬는데 학생들한테 알려줬는데 학생들이 이 하나의 형태 의문형에 보면 뭐뭐 하, 나 있잖아요. 요 나에 이제 꽂혀가지고 아니 하계체에도 나가 있고 해체에도 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미는 어미인데 그러니까 뭐랄까 다른 뜻을 지닌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가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계체에 나가 있고요. 해체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는 동일한데 다른 체계 안에 속해 있는 어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게 할 자리에 써요. 하계체라는 뜻이죠. 해할 자리에 써요. 해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형태의 어미가 각각 다른 높임 등급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그냥 참고하시고. 자, 어쨌든 해요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루 높임으로 다양한 종결형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참고에 뭐뭐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셔요 할 때 세요, 쉬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시어요의 줄임말이에요. 세요도 시어요의 줄임말이고 쉬어요도 시어요의 줄임말이라서 앞에는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인 거고요. 뒤에는 높임 보조사 요가 쓰인 거라서 요거 두 개 빼면 어만 남아요. 그래서 해체가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세요, 쉬어요는 앞에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높임의 보조사 요가 뒤에 붙은 거다. 여기에 이때 어는 뭐예요? 해체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라체. 우리 간접 높임 할 때 하라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높임과 낮힘이 중화된 표현이에요. 그냥 그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명령하는 거였잖아요. 그 높임과 낮춤이 중화된 표현인 거죠. 그래서 표준어를 쓰라라고 하면 높임도 아니고 낮춤도 아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높임은 가장 발달한 높임법이다. 격식체, 비격식체는 아니다. 격식체는 4등급, 비격식체 2등급까지 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문장의 짜임새에 따른 갈래, 그리고 이어진 문장의 성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짜임새에 따른 갈래부터 보시면 주어랑 서술어가 하나씩, 한 번씩 나타나면 우리가 홑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장이 좀 길더라도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면 홑 문장이에요. 우리 집 정원에 부사어죠. 그래서 장미꽃이 피었다. 주어, 장미꽃이, 서술어, 피었다. 그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한 번씩 나타났기 때문에 홑 문장이 됩니다. 홑 문장이 아니면 모두 겹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가 2번 이상, 뭐 주어가 2개, 서술어가 하나, 아니면 주어가 하나, 서술어가 2개, 뭐 다 상관없이 홑 문장이 아니면 하나하나가 아니면 다 겹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겹문장은 크게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눕니다. 이어진 문장은 문장과 문장을 단순히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은 거고요. 아는 문장은 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세부 내용들은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장이 이렇게 둘 연결되는데 이게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한쪽이 다른 의미의 종속되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엔 큰 문장 안에 안겨있는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겨있는 그 문장, 그 안겨있는 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안겨있는 절이 명사의 역할을 하느냐, 관형사의 역할을 하느냐, 부사의 역할을 하느냐, 서술어의 역할을 하느냐, 인용의 의미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절들이 나뉩니다. 그래서 겹문장이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연결되면 이어진 문장, 큰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어진 문장이 어떻게 성립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두 문장이 연결될 때 연결어미라는 것에 의해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이어진 문장은 문장과 문장이 연결된다고 했죠. 그 연결할 때 이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게 연결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어미 앞쪽에 있는 문장을 앞절, 뒤쪽에 있는 문장을 뒷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결어미에 의해서 앞절과 뒷절이 연결될 때
이걸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철수는 오다, 영희가 간다. 이 두 개 연결하면 철수는 오고 영희가 간다. 안에 고라는 접착제가 붙었죠. 비가 오다, 기분이 좋다. 접착제 붙여서 비가 오면 기분이 좋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문장을 연결했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철수는 오다, 영희가 간다. 비가 오다, 기분이 좋다.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오는 것이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해서 연결되는 게 이어진 문장의 기본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써놨는데 앞절과 뒷절의 동일한 문장 성분은 다른 말로 바뀌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나는 철수를 자주 만나다. 나는 철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두 문장이 합쳐진 거죠. 그랬을 때 철수를 그라는 대명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나는 철수를 자주 만나지만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쓸 수도 있고요. 이걸 아예 생략해서 나는 철수를 자주 만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장 성분, 앞절과 뒷절의 동일한 문장 성분은 대치, 다른 말로 바꾸거나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문장이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그래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있고 이 두 문장을 접착제, 연결 어미를 통해서 연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순으로 나오는데 가운데 연결 어미가 있는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니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니까 이 안에 접착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연결 어미는 연결 어미인데 대등적으로 연결하는 어미다라고 해서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절 대등적 연결어미, 뒷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아시겠죠?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면 대칭성과 교호성을 가지거든요. 대칭성이라는 건 앞뒤가 구조적으로, 의미적으로 같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데칼코마니 같이 그 의미적이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짝을 이뤘을 때 우리가 대칭성이라고 하고요. 교호성으로 많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판단하는데 교호성은 무슨 얘기냐면 앞절과 뒷절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그래도 문장 전체의 의미가 크게 변화 없을 때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볼 텐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낱말은 새가 듣다.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두 문장을 합친 거죠. 연결어미, 대등적 연결어미 고를 활용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바꿔보세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문장 전체의 큰 의미가 변하지 않죠. 네. 그리고 의미적 구조적으로 대칭, 짝을 이루고 있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다. 구조적, 의미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역시 연결하는 거예요. 지만으로 연결해서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런 의미가 그렇게 변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의미적으로 좀 나눠보니까 나열, 대조, 선택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지니더라 라고 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 중에 하나를 지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큰 특징은 뭐라고요? 대칭성, 앞절과 뒷절이 짝을 이루고요. 교우성, 서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연결어미를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역시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 둘을 연결하는 건데 접착제 연결어미가 쓰이겠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연결어미, 주어 서술어 다른 말로 앞절, 연결어미, 뒷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절 있죠? 후행절, 뒷절 이 뒷절이 우리 주된 의미를 가진다고 해서 주절이라고 하고요. 앞에 놓인 절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놓인 절이 뒷절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뒷절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왜? 뒷절이 더 중요한 주절이니까. 주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뒷절이 중요하고 앞절은 뒷절에 종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 그 두 문장 사이에 연결된 이 접착제를 종속적으로 연결시키는 어미. 그래서 종속적 연결어미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뭐예요? 라고 하면 앞절이 뒷절 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예문을 보면서 좀 볼게요. 자, 일단 비가 와서 비가 오다, 길이 질다 두 개를 연결했죠? 비가 와서 길이 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길이 질다 이 얘기죠.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도 없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학교도 없다.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죠. 내가 집에 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내가 집에 가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하고 싶은 말은 저쪽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하고 싶은 말이고. 설령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출발한다.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어김없이 출발한다. 하고 싶은 얘기죠. 앞에 나와 있는 이 종속절, 앞절이죠. 이 종속절, 앞절에 해당하는 의미는 뭐 대표적으로 원인, 조건, 의도, 배경, 양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앞절이 뒷절에 종속된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앞에서 봤던 거 앞절이 뒷절 속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길이 비가 와서 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학교도 학생이 없으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한라산 등반을 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가능하고요. 저쪽에서 내가 집에 가는데 누군가 달려왔다 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는 설령 비가 올지라도 어김없이 출발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절이 뒷절 사이를 파고들 수 있다라는 거, 그 이동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하겠지만 그렇게 앞절이 뒷절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곧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뒤에서 언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이 뭐다? 앞절이 뒷절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동성을 지닌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은 겹문장 중에 하나예요. 문장이 겹쳐져 있다는 건데 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안겨 있는 형태인 거죠. 이어진 문장 같은 경우엔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연결된 느낌이죠. 이거는 큰 주어 서술어 안에 작은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 아는 문장이 있고요. 그 안에 안겨 있는 문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주어 서술어 SV 사이에 작은 SV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어 서술어 안에 작은 주어 서술어가 있는 거죠. 이때 작은 이 주어 서술어를 우리가 절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문법 단위할 때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그걸 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안긴 문장이라고 해도 되고 절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문법 시간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이런 말들을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아는 문장 안에 안긴 문장, 곧 절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궁금증이 있죠. 그러면 한 문장 안에 문장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원래 한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이 한 문장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 그때 활용하는 것이 전성어미입니다. 제가 그래서 X형 전성어미라고 했는데 전성어미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성어미라는 어쨌든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습니다. 문장에 전성어미가 쓰면 어떻게 된다? 한 문장 안에 안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절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어떤 문장이 전성어미를 끼면 뭐가 돼요? 절이 됩니다. 명사형 전성어미를 끼면 명사절이 되는 거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끼면 관형절이 되는 거고요. 부사형 전성어미가 끼면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 개별 내용들은 제가 그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다른 파트 영상을 또 따로 남길 거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어찌됐든 문장에 전성어미가 끼면 안긴 문장이 된다. 즉 절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성이라고 할 때 어떤 성질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라고 하면 문장을 하나의 단어처럼 기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문장이 명사가 되면 명사형 전성어미, 문장을 부사처럼 만들면 부사형 전성어미, 문장을 관형사처럼 만들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철수가 밥을 먹다 라고 하는 정상적인 문장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문장에 종결음이 다가 떨어지고 어미니까. 어미는 어간에 결합하죠. 그래서 어간은 냅두고 어미만 떼요. 기존에 있는 어미. 여기선 다 종결음이죠. 다를 떼고 거기에 전성어미, 여기선 명사형 전성어미인 기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철수가 밥을 먹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는데 뒤에서 철수가 밥을 먹기가 힘들다. X가 힘들다. X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거든요. 그죠? 그 자리에 문장이 들어갔죠. 왜? 문장에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문장이 명사처럼 됐죠. 그래서 뒤에 뭐가 붙어요? 조사가 붙었죠. 그래서 명사가 올 자리에 문장이 명사 대신 들어갔다. 문장을 명사 자리에 넣어준 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성어미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전성어미는 뭐 하는 건데요? 문장을 하나의 단어처럼 바꿔주는 거죠. 그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비가 오겠다고 한 이거는 뭐냐면 안긴 문장 안에 또다시 안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계속 안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참고를 보시면 안긴 문장의 어떤 성분이 그 큰 주어 서술어 안에 이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 아는 문장의 어떤 성분과 동일하면 이해되시죠? 안에 있는 무언가, 안긴 문장의 어떤 요소, 절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밖에 있는 전체 문장의 어떤 성분과 동일하다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 원래 안긴 문장은 뭐예요? 안긴 문장.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다. 이죠. 거기서 다가 떨어지고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붙은 거죠. 우리는 무엇을 거부했다. 원래 무엇이라고 하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다 라는 문장이 전성어미를 껴서 명사처럼 들어간 거죠. 그죠? 우리는 무엇을 거부했다. 근데 그 무엇이 뭐예요? 문장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 근데 안긴 문장의 우리는 이 전체 문장의 우리는과 겹치죠? 성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밑에도 하늘이 푸르다에 아가 떨어지고 관형사형 전성음이 니은이 붙었습니다. 하늘이 푸른, 하늘이 보인다. 그죠? 그래서 하늘이 보인다, 하늘이 푸르다. 이 두 가지를 겹친 건데 하늘이가 중복되니까 하나를 생략한 거죠. 그래서 푸른 하늘이 보인다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절이 하나밖에 없네요. 푸른이라고 하는 두 글자밖에 없는데 그죠? 이 음절이고 1어절이죠. 근데 이 푸른이라는 이 두 글자가 절을 구성하나요? 맞아요. 관형절이죠. 그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쓰였거든요. 그거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개별 아는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어쨌든 안긴 문장의 성분이 아는 문장의 성분과 중복되면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별건 아닌데 정리를 하자면 주어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안겨 있을 때 우리가 안긴 문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문장이 큰 문장에 안길 때 우리는 그 작은 문장에 해당하는 문장 뒤에 전성 어미를 띈다. 그래서 기존의 어미를 떼고 전성 어미를 붙이면 이 문장이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고요.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거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으면 문장이 관형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하나의 단어처럼 기능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러면 아는 문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제 앞으로 개별 영상에서 하나하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더 큰 문장에 안기는데 명사의 역할을 하면서 안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미를 떼고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서 문장이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디서? 큰 문장 안에서. 그죠? 그래서 그때 결합하는 전성어미를 우리가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고 음이나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할 때 전성을 생략해서 명사형 어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전성 어미 다 생략하고 명사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명사형 어미, 명사형 전성 어미.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음이랑 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죠. 명사로 바꿔주니까 뒤에
다양한 조사들이 결합해서 문장 안에서 다양한 성분,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거고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사들과 결합해서 다양한 성분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문을 좀 보시면 그 사람이 마을 사람들을 속였다 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 있었겠죠. 거기서 다라는 종결 어미를 떼고 명사형 전성 어미를 붙이니까 이 문장이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죠. 그래서 명사 뒤에 조사, 주격 조사죠. 여기선 주격 조사 이가 붙고 드러났다라고 해서 무엇이 드러났다라는 식으로 문장이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가 모범생임. 여기 뒤에는 목적격 조사가 붙었고요. 그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너의 일이 잘 되기. 이런 식으로 원래 문장이 있었는데 어미를 떼고 종결 어미 떼고 전성 어미를 붙인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큰 문장 안에 명사절이 안기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명사절을 명사형 전성 어미 음과 기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음은 뭔가 완료 그리고 기정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를 지닐 때 음을 쓰고요. 기는 미완료 완료되지 않고 미정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을 때의 의미를 지닐 때 우리가 기를 씁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그는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음을 알았다. 이미 다 완료됐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는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기를 알았다. 그죠? 뭔가 미완료됐을 때 기를 쓰기 때문에 지금 이 맥락상에서는 전성어미 기가 어색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마찬가지로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아직 미완료. 아직 완료 안 됐죠? 그런데 농부들은 비가 옴을 기다린다면 완료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어색하죠. 그죠? 그래서 음과 기의 의미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게 서술의 영향을 받아서 예외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뭐 우수한 성적을 냈기에 위 상장을 수여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우수한 성적을 이미 냈죠. 그런데 또 기가 결합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서술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완료, 미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개별 문장에서 서술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 대해서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원래 문장, 서술어에 어미를 떼고, 그러니까 종결어미겠죠. 종결어미를 떼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이면 문장이 관형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이 관형사처럼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고 그렇게 큰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관형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형사, 관형절은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해주죠. 그러니까 관형사나 관형절 모두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을 하죠. 왜 주어, 목적어, 부사어 할 때 관형어로 기능을 해서 관형어의 기능은 뭐예요?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형사, 관형절이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해줄 때 우리가 관형어라고 하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관형어로 쓰이면 관형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에는 어떤 형태들이 있나요? 했을 때 니은, 는, 를, 던 요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형태는 시제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앞에 제가 영상 찍어놨던 시제 표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뭐 니은 같은 경우엔 동사랑 결합할 땐 과거, 먹은 빵, 과거죠. 근데 형용사랑 결합할 땐 튼튼한 치아. 그러면 튼튼한 치아 할 때 요 니은은 형용사랑 결합해서 현재를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 형태들이 어떤 시제를 드러내는지는 앞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원래 풀네임이고 전성을 생각해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전성 어미 다 생각하고 관형사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원래 있던 어미를 떼고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문장이 관형사처럼 기능하는 거죠. 관형사든 문장이든 문장에서 뭐 하는데요? 관형어로 쓰여서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절 전체가 관형사처럼 쓰이고 절 전체가 관형어로 기능할 때 우리가 관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예문을 좀 볼게요. 나는 내가 그를 만난 기억이 없다 했을 때 나는 기억이 없다죠. 무슨 기억이요? 내가 그를 만나다 해서 아를 떼고 거기에 니은을 붙인 거죠.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뗀 거예요. 종결어미를 떼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붙여서 내가 그를 만난 기억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난 기억이 없다. 절, 주어 서술어가 묶인 이 어절 자체가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해주죠. 절 자체가 관형어로 기능을 하는 관형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관형절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시면
긴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이 있어요. 긴 관형절은 종결 어미를 떼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에 는이 결합하거나 고하 는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다. 문장이죠. 여기에 그냥 바로 는이 붙는 거예요. 우리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혹은 고하는이 붙는 거죠. 우리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다. 고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고하는 혹은 는이 바로 종결어미 뒤에 결합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긴 관형절이라고 하고요. 그냥 어간의 어미 다른 절처럼 어간에 바로 어미가 붙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짧은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그가 우리를 도와준 일, 도와주다 일 아니죠? 도와준 일 해서 어간에 바로 어미가 결합할 때 짧은 관형절. 종결어미, 종결형이 드러날 때에는 긴 관형절로 봅니다. 그래서 관형절에는 긴 관형절과 짧은 관형절이 있고요. 그 영어 시간에 많이 여러분이 하셨던 거는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관형절 안에 성분이 하나도 생략되어 있지 않으면 동격 관형절이에요. 설명하고 있는 게 수식해주는 체형과 동격인 거죠. 나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생각? 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 그가 착한 사람이다. 생략된 성분 없죠? 생략된 성분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생각과 동일할 때 우리가 동격이라고 부르고요. 그는 이마에 땀이 흐르다죠. 땀이 이마에 흐르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죠? 이마에 흐르는. 그래서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체언과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관계 관형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형절의 종류에는 긴 관형절, 짧은 관형절, 종결 어미가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요. 동격 관형절과 관계 관형절, 성분이 생략되어 있냐 생략되어 있지 않느냐와 관련해서 동격과 관계 관형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면 관형절의 다양한 종류 한번 보시고 문장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껴서 관형사처럼 기능하는 거죠. 그렇죠? 문장이 단어, 문장이 관형사처럼 기능하는 건데 관형사는 무릇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해서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해 줍니다. 즉 주어와 서술어가 뭉친 이 어절이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할 때 우리가 이 어절을 관형절이라고 부른다. 그때 관형절을 만드는 전성어미를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한다. 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제는 그 앞에 시간표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시제를 드러내니까요. 아시겠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인데 문장의 기존에 종결어미가 있죠. 종결어미 떼고 전성어미를 붙여서 문장을 부사처럼 바꾸는 거죠. 개, 아서, 도로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 문장이 부사처럼 바뀝니다. 그럼 뭐 하는데요? 부사는 보통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죠.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어로 쓰이는데 이렇게 부사어로 바꿨을 때, 즉 주어와 서술어가 뭉친 하나의 어절이 부사어처럼 쓰일 때 우리가 이걸 부사절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문장을 부사절로 바꿔주는 게 부사형 전성 어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부사형 어미라고 할 수도 있고요. 부사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부사형, 부사형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 개, 아서, 도로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특이한 게 뭐냐면 부사 파생 접사라는 게 있어요. 이가 결합하는 건데 많이, 심히, 곱다에 이가 붙어서 고이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부사를 만드는 접사예요. 근데 부사가 보통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사 파생 접사가 특이하게 부사절을 만든다라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부사형 전성어미 이라고 해도 맞고요. 부사 파생 접사 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특이하게 접사가 절을 형성하는 거죠. 왜요? 뭐 많이, 심히, 고이 이런 데에서 그 이가 이런 데 결합한다 라고 형태적으로 유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사 파생 접사가 부사절을 만든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사례예요. 다른 것들은 다 전성어미가 절을 만드는데 얘는 접사가 절을 만든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만 그래요. 접사가 절을 만드는 건 얘만 그렇습니다. 부사 파생 접사 이.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소리가 없다. 주어 서술어죠. 근데 그 없다. 원래 어미 떼고 없다라는 종결어미 떼고 부사형 전성어미 혹은 부사 파생 접사 이를 붙여서 소리 없이 내린다.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해주죠. 그래서 부사어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할 때 우리가 부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한다. 혹은 이 같은 경우엔 부사 파생 접사가 결합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를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해도 돼요. 문장이 부사처럼 쓰여서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부사형 전성어미 혹은 부사파생 접사라고 한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랑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 둘이 사실 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어순이 변경되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과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겁니다.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문을 좀 볼게요. 비가 와서 길이 질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죠. 비가 오다, 길이 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에요. 길이 질다가 중요하죠. 바꿀 수 없잖아요. 길이 질어서 비가 오다. 안 되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맞아요. 그렇죠? 앞뒤를 바꿀 수 없으니까. 앞절과 뒷절을 바꿀 수 없으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 여기서 앞절을 그 뒷절의 가운데에 끼겨 넣는 거예요. 길이 비가 와서 질다. 그러면 그 아는 문장의 형태가 되죠. 주어 서술어 안에 작은 주어 서술어가 안겨있는 모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사절을 아는 문장, 비가 와서 질다라고 해서 서술어를 수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화가 잘 되다, 소화되다, 주어 서술어. 밥을 먹어라. 이거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생략된 거죠. 너가 밥을 천천히 먹으라니까 어쨌든 주어 서술어.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소화가 잘 되게라는 앞문장을 뒷문장의 사이에 넣으면 밥을 천천히 소화가 잘 되게 먹어라. 소화가 잘 되다라는 게 먹어라라는 서술어를 수식해주죠. 그래서 주어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안겨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이 후행절을 파고들면 부사절을 아는 문장과 형태적으로 유사해지죠.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곧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종속적 연결 어미는 곧 부사형 전성 어미가 됩니다. 그죠? 같은 거다 이 얘기예요. 종속적 연결 어미가 붙은 부분이 그 후행절, 뒷절의 사이를 파고들면 주어 서술어 뒤에 부사형 전성 어미가 쓰여서 뒤에 있는 동사 형사를 수식하는 꼴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곧 부사절 아는 문장이고 종속적 연결어미가 곧 부사형 전성어미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순을 변경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부사절 아는 문장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더 큰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절, 부사처럼 쓰이면 부사절, 관형사처럼 쓰이면 관형절이 되죠. 동사나 형용사처럼 쓰이면 서술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사절, 형용사절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서술절이라는 표현이 동사로 쓰이거나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임을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동사나 형용사가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구 단위 있죠. 두 개의 어절이 모여서 주어 서술어가 없을 때. 근데 요때는 동사구, 형용사구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절만 서술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냥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문장이 더 큰 문장 안에서 동사나 형용사처럼 쓰여서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할 때 우리가 서술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토끼가 귀가 길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귀가 길다. 주어 서술어죠. 귀가 길다. 주어 서술어. 이 주어 서술어의 한 덩어리가 하나의 서술어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의 전체 주어, 전체 서술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체 주어가 토끼가인 거죠. 토끼가 땡땡. 이 땡땡 안에 주어 서술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주어 토끼가 전체 서술어 비어 있음. 이 비어 있는 전체 서술어 공간에 주어 서술어가 쓰인 절이 들어가는 거죠. 귀가 길다. 그래서 토끼가 귀가 길다. 이 귀가 길다 안에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서술절을 아는 문장은 별도의 종결 어미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 주어 토끼가 땡땡 했을 때 이 땡땡이 전체 서술어죠. 전체 서술어도 어쨌든 끝에는 종결 어미가 와야 돼요. 그쵸? 어차피 종결 어미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 서술어에 가지고 있는 주어 서술어, 이 서술어가 가지고 있는 종결 어미 있죠. 이 종결 어미가 전체 문장의 종결 어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장인 주어 토끼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 이렇게 있는데 이 서술어 안에 주어 서술어가 있을 때 이때 종결어미가 전체 문장의 종결어미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성어미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겨있는 문장의 맨 뒤에 쓰이나 안겨있는 문장의 맨 뒤가 곧 아는 문장의 맨 뒤가 되기 때문에 종결어미, 문장을 마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전성어미를 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원래 다른 아는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안긴 문장 안에 있는 한 성분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안긴절의 요소가 밖으로 나오는 게 원래 불가능하거든요. 밑에 두 번째 예를 보시면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소리가 없다. 부사절이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요소가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소리도 비가 없이 내린다.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코끼리는 코가 길다.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서는 안 긴 문장의 어떤 요소가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 나, 코가 코끼리는 길다가 모두 가능하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술절을 아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용절을 아는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절은 다른 절들이랑 의미가 좀 달라요. 문장이 더 큰 문장 안에서 명사처럼 쓰이면 명사절, 관형사처럼 쓰이면 관형절, 부사처럼 쓰이면 부사절, 동사나 형용사처럼 쓰이면 서술절이 되잖아요. 근데 인용절은 그 어떤 말이나 구절을 인용하면 그냥 다 인용절입니다. 그래서 약간 의미적인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 인용절 아는 문장을 보면 어떤 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인용할 때 우리가 인용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말이나 글이나 생각 따위를 따오듯이 표현하면 다 인용절이 됩니다. 인용절은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하면 인용절은 전성어미가 있는 게 아니고 특이하게 조사가 결합합니다. 근데 그 조사 이름이 인용의 부사격 조사예요. 예? 부사격 조사요? 명사에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뭐예요? 부사어가 되죠. 학교에 가다. 그럼 학교에는 뭐예요? 부사어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럼 주어, 서술어가 뭉친 한 덩어리가 부사의 역할을 하면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로 기능한다며요. 근데 문장이 부사어로 기능하면 뭐예요? 부사절이 되는 거죠. 그럼 부사절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인용절을 크게 보면 부사절로 포함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성어미를 끼지 않고 부사격 조사가 붙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부사격 조사가 라고와 고가 있는데 라고는 직접 인용을 이야기하고요. 고는 간접 인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인용절, 간접 인용절 적어놨는데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뒤에 라고를 붙이면 직접 인용했다. 그래서 직접 인용절이 되고요. 화자의 표현으로 바꿔서 인용한 다음에 고를 붙이면 간접 인용절이 됩니다. 제가 밑에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기억, 니은, 디귿 있는데 기억은 철수는 나에게 나는 영희를 좋아해 라고 말했다. 인용했죠? 그대로 어떤 말을 인용하고 뒤에 라고를 붙였어요. 그러면 직접 인용절이 되는 거죠. 나는 속으로 그래 어제 배가 아팠었지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뒤에 라고를 붙였어요. 직접 인용절입니다. 그러니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나 뒤에 라고가 붙어 있으니까 전부 직접 인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의사가 환자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고가 결합했죠? 요 고가 간접 인용절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나 모두 라고가 결합하고요. 마지막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없을 때는 고가 결합합니다. 그래서 라고가 결합하면 직접 인용절, 고가 결합하면 간접 인용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디귿 같은 거 보면 아니 담배를 끊으라고 해서 뒤에 라고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담배를 끊으라 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이거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룰 건데 여기 보면 간접 인용절에서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명령어로 하라체로 안기거든요. 자, 그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거 그냥 다른 영상을 궁금하시면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라고가 붙으면 직접 인용, 고가 붙으면 간접 인용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은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다양한 표현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직접 인용절은 주어진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이 그냥 그대로 다 살아있죠. 근데 간접 인용절은 화자의 표현, 말하는 사람이 그 표현을 바꿔서 인용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이나 뭐 시제, 인칭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예문을 통해서 좀 볼게요. 영수는 나는 직접 그녀를 만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가 1인칭이죠. 근데 그걸 간접 인용절로 바꾸면 영수는 자기가 직접 그녀를 만나고 싶다 해서 3인칭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인칭이 바뀌고요. 영수는 어제 오늘 떠나고 싶다라고 했다. 근데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아끼면 영수는 어제 떠나고 싶다 해서 시간 표현, 시제도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 간 영수는 이곳이 마음에 들어라고 했다. 그래서 일본에 간 영수는 그곳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간접 인용절로 바뀌면 지시 표현이 이, 그, 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직접 인용했을 때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상관이 없는데 간접 인용절은 화자의 입장에서 이걸 화자의 표현으로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제, 인칭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절이랑 간접 인용절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간접인용절에서의 종결법과 높임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인간이 존귀하다고 믿는다. 라면 문장이 있고 뒤에 고가 붙었죠. 따옴표 없이 고가 붙으면 뭐예요? 간접인용절이죠.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있는 건 간접인용절인데 이 간접인용절과 관련된 직접인용절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인간이 존귀합니다. 인간이 존귀하오. 인간이 존귀하네. 인간이 존귀하다. 인간이 존귀해요. 인간이 존귀해. 라고 말했다. 이 모든 직접인용절이 다 가능하죠. 그죠? 이것들을 간접인용절을 바꾼다라고 하면 맨 위에 있는 요거 하나의 표현밖에 안 됩니다. 합니다, 오, 네, 다 해요, 해 해서 다양한 높임 등급 있죠. 하십시오, 하게, 하오, 하게, 해라. 그 다음에 해요체, 해체 이렇게 다양한 높임 등급이 있는데 전부 다 높임법이 통일돼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형태로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간접 인용될 때는. 그래서 높임법이 하나로 통일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높임법이 중화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종결형이 통일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종결법이 중화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했을 때 종결법이 중화된다는 얘기는 평서문을 만드는, 그러니까 문장의 유형 중에서 평서문 있잖아요. 평서문을 만드는, 평서문을 구현하는, 평서문이 실현되는 여러 가지 어미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어미들이 다라는 하나의 형태로 통일돼요. 그래서 종결법도 통일되고 종결법이 통일되다 보니까 그 통일된 종결법이 드러내는 높임법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높임법도 통일됩니다. 통일된다는 걸 변별이 없어진다라고 해서 중화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직접 인용절에서는 다양한 종결법, 다양한 높임법이 가능하지만 간접 인용절에서는 종결법과 높임법이 중화된다. 종결법과 높임법이 통일된다. 하나로 통일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통일되느냐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평서문이랑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다로 끝납니다.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다로 끝나고요.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다죠. 그래서 이다로 통일됩니다. 이것은 책상이라고 말한다. 밥을 먹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문장을 종결하는 방식이 세 개잖아요. 한국어에서. 동사로 끝나거나 형용사로 끝나거나 체험 플러스 이다로 끝나거나. 그죠? 동사나 형용사로 끝날 때는 다로 평서형이 간접 인용되고요. 서술격 조사를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의 형태에서는 간접 인용될 때 이라로 안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문문일 때는요. 동사일 때는 느냐예요. 밥을 다 먹었느냐. 형용사일 때는 그냥 냐만 붙어요. 멋있냐고 이렇게. 그 다음 체험 플러스 이다일 때는 이냐로 쓰여요. 책상이냐고 물었다 이렇게. 자, 명령문일 때는 간접 명령문 있죠. 우리 하라체. 그래서 어라 아라가 아니라 그냥 라만 결합하는 간접 명령문 있잖아요. 간접 명령문의 형태로 안깁니다. 그래서 그는 밥을 먹으라고 말했다 이렇게. 청형문 같은 경우에는 자로 끝나요. 그래서 그는 밥을 먹자고 말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감탄문이 간접 인용될 때는 앞에서 감탄문이랑 평서문은 또 동일하게 다나 이라로 끝나거든요. 근데 감탄문 안에는 여러 가지 감탄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고 무거워라 했을 때 아이고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그에 대응하는 부사로 바뀝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라고 말했다. 라고 한다면 간접 인용으로 안길 때 그 친구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감탄사는 부사로 교체된다라는 것 정도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